이번 시간에는 국제수지 균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살펴보면 국제수지, 국제수지 균형을 알려주는 BP곡선, 그리고 불균형에서 균형으로 가는 모색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수지표란 일정 기간에 발생한 한 나라의 거주자에 의한 비거주자와의 거래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국제수지표에 쓰는 것은 경상수지, 자본수지, 준비자산 증감, 오차 및 누락을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경상수지, 자본수지, 준비자산 증감, 오차 및 누락을 합했을 때 0이 된다면 그때 국제수지 균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본수지와 준비자산 증감을 오른편으로 옮겨서 아래와 같이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경상수지, 자본수지, 준비자산 증감, 오차 및 누락을 같은 변에 쓰고 합한다는 것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경상수자가 양인 경우는 흑자를, 음인 경우는 적자입니다. 자본수지가 플러스의 개수를 표현한다면 자본이 유입됐다는 것이고 마이너스의 개수는 유출을 의미합니다. 또한 준비자산의 경우에 플러스로 표시될 때는 준비자산이 감소하는 것이고 마이너스의 경우에는 준비자산이 증가하는 경우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경상수지가 플러스가 된다고 해서 흑자가 된다고 해서 반드시 경제에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자국민이 쓸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가 바깥으로 더 많이 나간 것입니다. 또한 자본수지가 플러스의 개수를 가져서 자본이 유입된다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외국의 자본이 들어와서 국내의 생산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 설비들을 사들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국제수지표를 구성하는 것을 하나하나씩 보게 되면 경상수지는 경상거래를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소의 국제거래인 상품거래, 서비스거래, 그리고 일방적 이전 등을 표현합니다. 자본거래라는 것은 국제 간의 거래 중 자본의 투하, 대차, 유가증권의 매매 등을 중심으로 한 거래를 표현합니다. 준비자산 증감이라는 것은 중앙은행이 유동성을 확보를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외환 보유액을 말하고 있습니다. 경상수지와 자본수지의 결과가 준비자산 증감에 계상됩니다. 아래쪽에 국제수지가 균형이 되는 식 중에서 경상수지와 자본수지의 합인 종합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X는 수출을, M은 수입을 표현합니다. 경상수지는 수출에서 수입을 제하는 것입니다. 수출은 외국의 소득 수준 그리고 실질 환율에 영향을 받습니다. 수입은 자국의 소득 수준과 실질 환율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또한 자본수지는 외국과 자국의 이자율 차이에 의해서 자본이 유입되거나 유출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국제수지의 의미를 좀 더 살펴보게 된다면 경상수지 플러스 자본수지 플러스 준비자산 증감 플러스 오차 및 누락이 0이 될 때 국제수지는 균형이 됩니다. 이때 자본수지와 준비자산 증감을 우변으로 이항을 시켰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상수지가 흑자가 된다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 오차 및 누락은 없다라고 하고 일단 준비자산 증가도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상수지가 흑자인 것만큼 자본 유출분이 더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준비자산 증감이 있고 자본 유출이 없다면 경상수지 흑자인 것만큼 준비자산이 증가하는데 준비자산이 증가한다는 것은 장부상에다가 마이너스로 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상수지 흑자를 통해서 무언가를 더 벌었다면 인위적으로 마이너스 숫자를 붙여가지고 그 흑자 폭만큼 내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돈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 그것이 하나의 준비자산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즉 경상수지 흑자는 자본수지의 유출이나 또는 준비자산의 증가를 가져오게 됩니다.
결국 준비자산이 증가한다는 것은 또는 경상수지가 흑자가 된다는 것은 대외 순자산이 증가하게 돼가지고 외국에 진 부채를 감소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경상수지가 적자가 된다면 준비자산의 변화가 없다면 자본수지는 유입이 되어야 하는 거고 자본수지에 유입이 없다면 준비자산은 감소하게 됩니다. 결국 대외 순자산의 잔고는 감소하게 되고 그리하여 부채는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국제수지가 균형이 되는 BP곡선을 유도해 보겠습니다. BP곡선이라는 것은 국제수지가 균형이 되는 소득수준과 이자율의 조합입니다. 국제수지를 종합적인 수지 측면에서 경상수지와 자본수지의 합으로 표현을 하게 된다면 BP식과 같습니다. 이때 아래쪽 그림을 그리게 되면 1번 위치에서는 BP곡선 위에 있습니다. 그럴 때는 BP가 0인 것을 만족하게 되고 충격이 와서 우리의 소득 수준이 증가해서 2의 위치에 가게 되면 수입이 증가하게 됩니다. 다른 것들은 변화가 없을 때 수입이 증가한다면 국제수지는 적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국제수지가 균형이 되려면 2번 수준에서 이자율이 상승해서 외국으로부터의 자본이 유입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3번이라는 또 다른 수준의 국제수지 균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또 한번 해보면 1이라는 위치에서 이자율이 국내 이자율이 상승하게 된다면 외국으로부터 자본이 유입되게 됩니다. 우리의 소득 수준이 변화가 없고 외국으로부터의 자본이 유입된다면 국제수지 흑자가 됩니다. 이것이 균형이 되려면 우리의 생산과 소득 수준이 증가해서 수입이 증가하고 그만큼 바깥으로 더 빠져나가면 새로운 균형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통의 경우에 Y와 R의 조합으로서 국제수지 균형을 표현하는 곡선을 그리게 된다면 우상향하는 모양으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BP곡선의 기울기는 자본 이동의 정도에 달려 있습니다. 완전한 자본 이동이라면 BP곡선은 수평에 가깝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의 이자율 수준보다 우리나라의 이자율이 조금이라도 상승한다면 외국으로부터의 모든 자본이 국내로 흘러 들어오게 되고 국제수지 흑자가 됩니다. 근데 그 엄청나게 들어온 양들을 다시 외국으로 보내려면 우리의 소득 수준이 엄청나게 증가해서 수입으로 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BP곡선은 평행의 수평선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또한 이때 1번 위치는 국제수지 균형이 되는 것이고 1번보다 높은 이자율이 형성된다면 2번 위치에 있게 되는데 이때는 외국으로부터 자본이 유입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제수지 흑자의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또 BP곡선 아래쪽 3번 위치에서는 외국의 이자율보다 국내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자본이 유출되는 과정에서 국제수지는 적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본이동이 불가능할 때는 경상수지만으로 국제수지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빨간 Y로 표현한 소득수준 하에서 국제수지가 균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BP곡선 위에서는 국제수지는 균형이 되고 이 1번 위치보다 왼쪽에 있을 때는 소득수준이 작아서 그만큼 수입이 줄어들게 되니까 국제수지는 흑자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3번의 위치처럼 BP곡선의 오른쪽에 위치하게 된다면 자국의 소득 수준이 균형 수준보다 더욱 높기 때문에 수입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국제수지는 적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균형의 모색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1번과 3번은 국제수지 균형이 되는 BP곡선 위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자율이라든가 또는 우리의 생산활동은 변화가 없게 됩니다. 2번과 4번 위치는 국제수지가 불균형이 되는 것입니다. 2번 위치에서는 국제수지는 적자가 되는 것이고
4번 위치에서는 국제수지가 흑자가 됨을 앞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때 고정환율제도와 변동환율제도화에서 균형으로 가기 위해서 어떠한 과정이 필요로 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환율제도는 우선 환율 유지를 위해서 통화정책이 필요합니다. 변동환율제도는 외환시장에서의 환율 변화로 인해서 국제수지는 자동으로 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고정환율제도의 경우에 국제수지 흑자가 4번 위치에서 있게 된다면 외국의 이자율보다 국내의 이자율이 높아서 자본이 유입되고 자본 유입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달러의 양이 많아진다면 대미 달러 환율은 하락의 압력을 받게 됩니다. 이 하락의 압력을 막기 위해서 늘어난 달러의 양만큼 자국의 통화량을 증가시켜서 환율을 유지해야 합니다. 반대로 고정환율제도에서 2번 위치에 있는 국제수지 적자인 경우에는 외국의 이자율 수준보다 국내 이자율이 낮아서 자본이 유출되는 과정에서 달러가 부족하게 되고 달러의 부족으로 인해서 환율은 상승 압력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라진 달러만큼 자국의 통화량을 감소시켜야지 환율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변동환율제의 경우에 국제수지 흑자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은 외국의 이자율 수준보다 높아서 외국으로부터의 자본이 유입되어 환율이 하락하게 됩니다. 명목 환율의 하락은 실질 환율을 하락시키고 실질 환율의 하락은 수출을 감소시키고 수입을 증가시켜 순수출을 감소하게 합니다. 순수출 감소라는 것은 언제까지 이루어지냐면 국제수지가 균형이 되는 즉 환율의 변화가 멈추는 것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국제수지 적자면 자본 유출로 인해서 환율이 상승합니다. 명목 환율 상승은 실질 환율 상승으로 이루어지고 실질 환율 상승은 수출을 증가시키고 수입을 감소시켜 순수출 증가로 인해서 국내의 생산 활동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환율 변화가 이제 상승하다가 멈출 때 새로운 국제수지 균형에 도달하게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